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6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6강 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 저번 시간에 했던 이론에서 뭐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는 걸 한번 저랑 같이 배우실 겁니다. 작년에 시험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효율적 전선, 그 효율적 프론티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이제 가도록 하죠. 자, 효율적 전선은 저번 시간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한다. 자, 수익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 같으면 수익이 큰 거를 선택하겠죠. 자,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약간 그려보면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우리가 세로축이 Y축이라 그래요. Y축. 그래서 자, 이건 Y축이고 X축인데 밑에가 Y는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빨리 외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Y축이고 서 있는 게 Y축이고 누워 있는 게 X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평균이라는 자체는 저번에 가중평균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했죠. 그다음 여기는 위험이에요. 위험을 놓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험은 낮아야 되고 수익은 높아야 되죠. 수익은 높아서 좋죠. 10%, 20%, 30%, 40%. 자, 위험은 낮아야 됩니다. 10%, 20%, 30%, 40%.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표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가 구성자 함수를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로 본다면 우리가 평균이 같아요. 같은 반에서는 가장 큰 거 선택하겠죠. 좋은 거를. 자, 위험이 낮은 걸 A를 선택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똑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건 수익이 같아요. 그럼 이걸 선택하겠죠. 얘들이 이제 위험이 높으니까. 얘는 같은 반에서 수익이 높다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지워지죠. 여기서 같은 반이 위험이라면 가장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 포트폴리오 하는 게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의 이제 한계를 이제 넘은 거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효율적 전선. 자,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요 점을 포트폴리오 하기 좋은 데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을 하면 선이 만들어지죠. 이 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자,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 상쇄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우상향.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하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소하지 않으면, 자, 위험을 더 감소를 해야 어떻습니까? 수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안 하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책에 보면은 우리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연결한 것이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럼 효율적 전선상의 포트폴리오들은 그 아래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고요. 자,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자에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우리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B가 J를 지배하고요. A, B보다는 A, B, C, D가 구성산수가 많을수록 좋고요. 자,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고,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인 투자자가 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A, B보다는 A, C가 더 수익이 많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자,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태도를 나타내는 선이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 무차별 곡선과 지금 보는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돼요. 효율적 전선이. 자, 그 만나는데 이게 이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
접점도 맞고요. 접하는 점도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 우상향하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은 이 무차별 곡선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해서 접하는 점이 최적이 됩니다. 교차점 하면 안 돼요. 교차점은 두 점이 되기 때문에 최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접하는 점, 교차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무차별 곡선은 자, 이렇게 본다면 위로 볼록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본다면 자, 위로 볼록한 건 위험 추구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 되려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험 쪽으로 혓바닥을 내밀죠. 멜롱멜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애들이 있어요. 아래로 볼록. 자, 그러면은 동일한 위험에서 자, 얘가 더 가파르잖아요. 이쪽으로 본다면. 가파르다는 것은 얘가 가파르고 얘가 더 완만하다는 것은 얘는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것을 더 요구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공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파르면 보수적, 완만하면 공격적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위험 회피도가 크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야매로 간다면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초보 운전들은 어떻습니까? 경직돼서 이렇게 타죠. 그러니까 좀 가파르면 보수적이고 좀 한 몇 년 지나면 누워서 타요. 공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하는 점이다. 자, 갑니다. 무차별 곡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예요. 위험 회피형은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북서쪽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져요. 커집니다. 그래서 커져서 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더 효용이 커지지만은 접하는 게 우리가 최적이기 때문에 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면은 보수적은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 공격적은 완만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어때요? 이 무차별 곡선과 이 최적 포트가 되려면 아마 전 페이지에 나와 있죠. 187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 선호에 나타나는 무차별 곡선, 특히 아래로 볼록한 위험 회피형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교차점이 아니라 접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준이라는 게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 개별 자산의 기대수준이 있고 개별 자산의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 있으면 A 부동산이 20억, B 부동산 30억, C 부동산 50억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별 자산의 기대수준을 가중평균합니다. 곱해서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기대수준이 있으면은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포트폴리오 운영 주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이 비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영한테 좀 맡길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9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제가 내드린 문제에 대한 틀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요. 자, 지금 A하고 빌딩 B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관적, 자, 시간 계산 그냥 앞자만 딸게요. 정상적과 낙관적 있죠.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가중평균을 해야 됩니다. 자, 확률이라는 게 10%, 그 다음에 30%, 6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0.1로 하면 얘가 나중에 0.5. 여기 꼭 계산해 보십시오. 자, 30%니까 0.3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3%가 나오고요. 자, 15%에다 0.6을 하게 되면은 9%가 나오거든요. 자, 요걸 다 더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12.5%가 나와요. 그 다음 B 볼까요? 똑같습니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5%다, 얘가 15%다. 그 다음에 얘가 20%죠. 그럼 우리가 가중평균할 때 10%, 그럼 얘가 30%, 얘가 60%니까 곱해서 다 더해주거든요. 그럼 10%라는 자체는 0.1이고, 그다음에 30%는 0.3이고, 60%는 0.6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5가 나오고, 얘는 4.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은 12%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7%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온 거를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 부동산에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60억을 투자했다는 60%가 되고요. 얘는 40억을 투자했다는 40억이 돼요. 그럼 0.6과 0.4를 또 곱해서 더해서 우리가 구하거든요. 그럼 얘는 앞쪽에 7.5%가 나오고 얘는 계산하면은 6.8%가 나와요. 그래서 14.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오히려 기출 문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 특강에서 그때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다른 거는 저번에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다는 문제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93페이지로 가시면 9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은, 자, 투자자인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대가 이거보다 커야 돼. 바뀌었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A가 B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A가 선택해요. 근데 A가 B보다 표준 편차도 더 크다면 어떻습니까? B가 더 크다면 A를 선택하겠죠. 자, 3번이 지금 요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옳은 것은 지금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2번. 그래서 2번이 제일 맞는 거죠. 3번은 지금 요거거든요. 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Y축이고 X축이 위험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나타냈을 때 좀 전에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은 완만한 게 아니라 가파르거든요. 자, 투자자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부가 아니라 플러스 정에 대한 상관관계다. 자, 무위험률은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이기 때문에 무위험 수익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뭐 저번에 다 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포트폴리오에 관한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인플레 경기 변동은 이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체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계를 제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체계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자, 투자자는 한강 계수가 1이면은 위험 절감 효과가 없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근데 이거는 1보다 작으니까 1인 경우와 아무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야죠. 3번에 두 개의 투자자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는 플러스가 아니라 음의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고요. 자, 4번이 지금입니다. 효율적 프론트가 바로 효율적 전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이 최적 포트폴리오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산수를 많이 한다고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죠. 총 위험이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음 저랑 배우실 게 하페이 시향가치예요. 195페이지를 가시면은, 자, 하페이 시향가치가 수학적 기초가 6가지가 계수가 있어요. 역수관계라는 게 있고요. 넘기시면 식이 있고 역수관계가 있고 상한 비율과 잔금 비율이 있는데, 자,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십니다. 기본서가 있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저 좀 양이 좀 많죠. 기본서는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EBS 강의했을 때도 600,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힘들으시지만 저랑 같이 따라오는 게, 하페이는 시향가치 계수가 있어요. 하페이 시향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치하고 미래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치를 바꾸는 걸 할증이라고 하고 현재가치를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요약 강의고 여러분한테 빨리 전달하려고 하니까 일시불이라는 자체는 딱 한 번이에요. 그죠? 지급되는 것도 한 번이고 연금은 여러 번입니다. 자, 이걸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단위 계산이 아니라 다 복리 계산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이 일시불이거든요. 그죠? 일시불을 지금 요거를 1년 후에 연 10%로 분다. 그러면 1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럼 110만 원이 되거든요. 110만 원. 여기다가 1.1을 곱한 거예요. 그럼 단위 계산은 1년 지나서 110만 원 받고 또 10만 원을 또 받으니까 120만 원을 받아. 그냥 단위인데 얘네들은 다 복리예요. 복리 계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1.1이라는 자체는 수학하는 애들 만들어놔서 1 플러스 0.1에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하나 탄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1 플러스 R이 이자율이고 N이 연수입니다. 1년이면 1승. 자, 그럼 1.1을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다 1.1을 또 곱해요. 그럼 두 번 곱하니까 1.1이 돼서 1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21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복리 계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계수, 곱해주는 수를 계수라고 하면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얘가 일시불이면 이걸 미래가치로 바꿨잖아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합니다. 얘를 미래가치 계수,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이제 봤을 때, 자, 미래가치에서 지금 구한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계수가 미래가치 계수라는 얘기예요. 자, 미래가치는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게 1년 후의 미래가치입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지금 알고 싶었죠. 미래가치. 그럼 여기다가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을 본다면, 자,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로 또 따져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현재 가치로 본다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죠. 역수관계인데,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한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110만 원을 1년 후에 일시불을 지금 현재로 땡겨요. 할인한다고 하죠. 100만 원으로. 자, 그러면은 1.1이 넘어간 거거든요. 나누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110만 원에다가 1.1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곱한 수가 계수잖아요. 그건 현가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얘는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되는 거죠. 얘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럼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아니라 현가 계수를 곱합니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여기다 얘랑 역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을 분의 1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이너스 n승이 나오면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일시불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고르라는, 그게 어떤 계수를 사용했을 때 고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라는 거. 자, 그럼 역수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역수. 그럼 얘와 얘가 역수예요. 그죠? 역수. 그럼 얘가 만약에 5다. 그럼 5는 1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5분의 1이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시불의 연금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연금은 매년 받는 거죠. 매기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 미래가치를 내가라고 하죠. 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갑돌이가 지금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금 타는 게 아니라 연금 타거든요. 그럼 매년 어때요? 1,000만 원씩 탄다고 봐봐요.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게 연금이거든요. 자, 이걸 3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적립해서 받아요. 물론 이자율 10%라는 게 있겠죠. 그럼 타임 스케줄을 그린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 얘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본다면 지금 1년, 2년, 3년, 그래서 1년, 2년, 3년에서 매년 1,000만 원씩 받겠다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3년 후에. 그럼 당연히 3,000만 원보다는 더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의 미래가치가 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내가라고 하죠. 그럼 이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면 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연금 매년 1,000만 원씩 받는 거 알고 있는데 3년 후에 경리가 여직원이 연금의 내과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내과 개수. 그 내과 개수는 식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면은 공식도 나중에 이제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는 오리지널로 가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연금의 내과 개수가 자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눠서 요 이자율 10%를 놓고 1년이면 1승 이렇게 가셔서 대입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채기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채기금 계수는 얘와 역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적금 든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금액을 알고 있어요. 갑순이가 식 가려고 3억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그럼 만약 1억짜리 적금을 들게 되면 매기간 연금을 불입해야겠죠. 그 연금 불입액 구하는 게 감채기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기간 연금 불입액. 그럼 매기간 연금 불입액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때 쓰는 계수가 감채기금 계수다. 그럼 얘와 역수관계인 게, 자 보세요. 타임 스케줄을 본다면, 자 아까 어떻습니까? 자 얘는 매년 받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받겠고요. 자 그 3년 후에 받을 금액을 알면서 얘는 매년 갚아나가는 거예요. 불입하는 거죠. 불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억이라는 거를 지금 어때요? 알고 있죠. 우리가 모르죠. 그러면서 매년 내는데 얼마씩 뭉쳐서 이제 뭉친 금액 구하고 이 뭉친 금액을 쪼개서 연금을 불립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는 거니까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다. 자 이렇게 보고요. 다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로 합니다.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얘가 역수관계니까 그냥 식만 보세요. R이 올라가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 가치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연금인데 그 연금을 땡겨서 받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다. 그럼 아까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자 아까 갑돌이는 매년 타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탔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을돌이는 자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타임 스케줄 아까 그려보면 1년, 2년, 3년에 매년 1,000만 원씩 타는데 아까 미래 가치는 뭉쳐서 자 뒤에서 뭉친 금액을 구하는데 얘는 앞에서 뭉친 금액을 구합니다. 땡겨서 받겠대요. 그래서 현가거든요. 할인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가 좀 식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식이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식을 구한다면 자 이건 R이 내려가고요. 1이 앞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에요. 자 요거는 이렇게 분수를 고쳐서 계산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저거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나중에 문제 있으면 풀어주시고 나중에 요령은 제가 문제집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당상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우리 학개론에 원리금 상환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 금융 파트의 원리금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가 1억을 만들면은 얘도 1억을 자 쪼개는 겁니다. 같이 쪼개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 분립하는 거고 빌려서 갚아나기 위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을 구합니다. 현재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구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액. 그럼 우리가 빌린 융자액이라는 1억이 있죠. 자, 이걸 쪼갭니다. 쪼개서 우리가 갚아나가는 것을 원리금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역수관계다라고 한다는 것을 가져가시는데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어떻을까요? 지금 A은행이 자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총
총융자액이 1억입니다. 1억이라면 자, 지금 얘가 6년을 걷고 4년이 남았는데 조기상환한다는 얘기 들어오시잖아요. 그 조기상환하게 되면 융자 잔액이 있습니다. 미상환 대출 잔액인데 융자 잔액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원리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매번 받기 때문에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연금의 성격.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것은 자, 매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2년, 3년, 4년 매년 갚는 연금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융자잔액은 뭐예요? 자, 이 연금을 자, 원리금을 땡겨서 갚는 거죠. 그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땡겨서 받거든요. 근데 총융자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총융자액이 1억을 이제 우리가 받겠다. 그럼 땡기긴 땡기는데 전체 금액을 땡겨 보니까 다시 1억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융자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융자액이 땡기긴 땡기는데 연금의 잔여 기간이 아니라 전체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요걸 나누는 게 잔금 비율이라고 시험에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가 약분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만 남아서 위에는 잔여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에서 6천만 원이 상환이 됐으면 자, 1억에 6천만 원은 상환 비율이 60%입니다. 상환 비율이 60%고 1억에 4천만 원 남았으면은 40%가 잔금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잔금 비율이 상환 비율이 0.6이면 얘가 0.4니까 더하면 1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잔금 비율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잔금 비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에서 4천만 원 남았으면 40%가 잔금 비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잠깐 제가 보겠지만 연금의 현가계수만 남고 밑에는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잔여 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역수관계라는 자체는 역수관계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빨리 맞히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앞에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어요. 세 개도 있는데, 그럼 그냥 1원 하면 일시불이 됩니다. 일시불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매년 1원씩이 나오면 무조건 연금입니다. 연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만약에 n년 후에 받겠다. n년 후에 얼마다? 자, 이건 내가계수를 곱하죠.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내가계수를 곱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따 확인하겠지만 현재 땡겨서 받겠대요. 현재 받고 일시불로 환원해서, 그죠? 환원해서 또는 할인해서 받겠다. 자, 이건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현가계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역수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시불끼리 역수입니다. 자, 일시불이 생략해서 미래가치와 계수와 현재가치 계수가 역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칭자, 여기는 미래가치인데 감칭계수는 미래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현재가치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가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칭계수는 미음이 들어갑니다. 자, 편법을 좀 이용합니다. 감칭계수는 미음이 들어가요. 미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감치기금 미음. 미래가치 들어갔죠. 근데 현재가치는 미음이 안 들어갔죠. 현재가치는 이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당상수, 이응이니까 이건 현재가치다. 이렇게 하시면 좀 빨리 접근합니다. 그럼 감칭계수는 미래가치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고 얘는 연금의 현재가치 역수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보다 약간 좀 더 기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반한테 해드리고 하고, 자, 지금은 여기 이제 제가 다 얘기를 했고요. 196페이지로 가시면 자, 일단 역수관계부터 볼까요? 195페이지 보시면은 일시불과 일시불이 역수고 연금끼리 역수가 아니에요. 연금과 감칭계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연금의 내가계수를 줄여서 연내, 감칭계수를 감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내 감기 이렇게 하시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걸 안 쓰려고 했는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상이라고 있어요. 저상상수. 그럼 연년 저상. 제가 연내 많이 감기 걸리거든요. 연내 감기가 나와야 돼요. 연내 연금의 내과계수는 감치계수고 연년은 저당상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워볼까요? 우리 6가지 계수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개념이 보시면 1원은 일시불입니다. 이자를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는 미래가치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 자, 연금의 내과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에요. 또 연금이라고 나왔죠. 이자를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가 내과죠. 연금의 내과 계수. 자, 감칭계수와 저당상수는 두 가지를 쪼개는 건 마찬가지인데 1억을 쪼개서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고 빌려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니까 미래가치고 빌려서 갚아나니까 현재가치다. 그럼 감칭계수는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고 저당상수는 일정일 빌려서 매년 갚아난 원금과 이자를 구한다.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입니다. 그다음 밑에 20일의 현가계수는 할인율 R%. 할인율이라는 건 무조건 현가죠. N년 후에 1원이 20불이고 현재로 얼마가 되니까 20일의 현가계수가 되고 자, 이자를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연금이에요. 매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다. 환원한다는 게 현가니까 연금의 현가가 계수가 되겠죠. 자, 밑에 가시면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일시불끼리 역수고 연내 감기.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 감칭계수, 연년 저상 이렇게 역수다. 자, 잔금이라는 것은 아까 이 원리금이라는 자체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원리금이 연금이잖아요. 이 잔액이 이제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잔여기간이고 잔금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밑에는 전체기간, 위에는 잔여기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중에서 아까 자 1억 중에서 4천만 원 갚으면 6천만 원 갚으면 상환비율이 60%고 나머지 4천이 잔금비율이죠. 그럼 잔금은 저당대출액 중 원금의 상환된 잔금이 아니라 미상환된 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원금에서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잔금비율은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잔금비율은 위에는 잔여기간 밑에는 저당기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상환비율은 저당대부액 중 원금의 상환한 금을 상환금이라고 하죠. 원금 상환이 이제 1억에서 6천 됐다. 60%가 상환비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 일시불의 내과와 저당상수 이용하는데 그건 보지 마세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기출에 대한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것만 제가 체크해보면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내과인데 저당상수는 아니잖아. 감침계수 들어가야 되죠. 미임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2번 연내하면 감기가 나와야 되죠. 연금의 미래가치는 감침계수고 4번 자 일정 기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야 할 액을 나타내는 자본량에서는 연금의 내과가 아니라 감침계수가 되고 6번 저당상수는 원금이 아닙니다. 원리금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융자액을 월분리백을 계산한다. 자, 시간 관계상 틀린 질문 1, 2, 그 다음에 4, 6번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계산은 제가 문제 풀이반 때 해드리겠고요. 기출문제. 이론으로 갈게요. 기출체크 1번하고 여러분들이 4번만 마스터해도 굉장히 큰 걸 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1번은 일단 화폐 시한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침계수 역수죠. 연내 감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금 미래가치와 감침계수 역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이라고 나온 거 보시면 원리금은 저당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한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상수고 현재 5억이라는 건 일시불입니다. 주택이 매년 5%씩. 근데 주의하실 게 자 매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금액에 매년이 붙어야 연금이죠. 퍼센트가 붙었다고 해서 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5억이라는 자체는 일시불이고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고요. 일시불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고 그 밑에 10년 후에 주택가가 산정하니까 10년 후 내가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죠.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이라는 게 나왔네요.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은 자 일정 기간 후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자 4번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을 예상되는 토지 현재 가치 10년 후에 1억이 일시불이고 현재 가치로 계산된다는 건 현가죠. 일시불의 현가 계수.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저당상수가 아니라 감침계수다 역수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4번을 가볼까요? 4번 일단 답부터 확인. 화폐의 시한가치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입니다.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자,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나왔거든. 그러면 정확한 거는 이제 만들기와 모으기가 약간 야매는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건 감증비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모으기 위해서 월말 분리표현 적금액을 계산할 때 3억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증계수를 곱한다 하셔야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할 때 다 이자 계산만 보고 다 복리 계산입니다. 이게 다 복리예요. 아까 1점에다가 2년이면 2승을 했죠. 다 복리 계산. 그 다음에 원리금은 무조건 저당황수죠.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저당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황수를 사용한다. 자,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연금이요. 5년간 들어올 것을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면,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월 말 그 50만 원씩이라는 자체는 연금이고 이걸 현재 가치로 땡기는 것이 연금의 현재 가치겠습니다. 그 연금의 현재 가치는 저당상수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저당상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저당상수 역수로 구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오면은 얘가 1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얘가 5분의 1이잖아요. 그 5분의 1은 역수가 5가 되잖아요. 저당상수 역수로 이용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비율과 잔금비를 합치면 1이다. 아까 1억 중에서 6천만 원 갚았으면 60%가 상환비율이고 4천만 원 남았으면 40%가 잔금비율이에요. 그럼 0.6과 0.4를 더하면 2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우리가 아까 이 공식에 대해서 지금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얘가 2번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1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일단 공부하실 분을 대입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계산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좀 약간 편법으로 간다면 나중에 제가 그 기출문제 풀 때 좀 편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에서는 조금 요 강의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알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좀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199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영업수지라는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 지분복귀에 대한 매각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요약 강의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제가 조금 필기를 좀 해봅니다. 자, 필기를 해드려서 우리가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부실하다는 것은 요약집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서도 쓰는데 기본서 썼다면 문제까지 다 하면 700페이지 돼요. 그럼 일단 요약 강의다는 자체는 시험에 나올 것만 하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에 대한 것은 이제 별별 쳐놓기 쉽게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보통 요새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려면 자, 일단은 갑돌이가 여기 임대형 부동산에 20억을 투자해요. 이걸 총 투자액이라고 하죠. 근데 지렛대 효과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타인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10억을 내 돈 갖고 투자한 것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 빌린 돈을 10억을 저당 투자액으로 해요. 저당 투자액. 저당 투자액.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법이 지분은 지 거고 저당은 저분,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지분 투자자가 되고 지분 투자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은행이 저당 투자자가 되고 저당 투자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이거를 상계 임대형 부동산이니까 임대 사업을 하죠. 정확하게 취득 운영 처분입니다. 운영 처분을 봤을 때 자, 운영이라는 자체는 임대료를 매기간 받죠.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인컴 게인스, 소득 이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것은 양도차익이에요.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를 내죠. 근데 자본이득세를 하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럼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 그래서 돈이 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집에 와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기는 그냥 가능총소득만 나왔기 때문에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서 갈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그래서 얘가 25칸의 임대 호수가 있어요. 자, 임대 25칸입니다. 그럼 25칸을
다 채웠을 때로 가정한 다음에 이제 임대에 대한 현금 흐름을 보는 거죠.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25칸이다. 여기다가 한 칸에 100원씩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몇 억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간단히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에 대한 수지를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업현금 흐름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천천히 들어갈게요.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 총소득. 원래 총이 맞아요. 총소득. 근데 우리나라는 조소득이라는 또 학자들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또 온 글로스입니다. 모든 걸 다 찼을 때, 25칸을 탔었을 때에 대한 의미죠. 근데 공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실 및. 그래서 우리가 공실이라는 게 생겼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라는 자체도 쓸 수 있고요. 불량부채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요. 대손충당금도 맞고, 그 다음에 불량부채. 자, 이건 뭐냐면, 자,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한, 임대료 회수 불능한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근데 떼먹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외국 일원이다 보니까 보면마다 이제 세탁기가 있겠죠. 세탁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죠. 자, 그럼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유효총. 실질적으로 이제 받아가는 게 유효죠. 영업경비를 뺍니다. 영업경비. 건물을 이제 운영할 때 영업경비가 나가죠. 그럼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자,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부채는 돈을 빌린 돈이고, 서비스액에는 여기 이제 요거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게 참 편해요.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더하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아직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저당 대부액은 10억이고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저당 지불액. 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한다면서, 자, 우리가 세전이 먼저 나오죠. 세전. 현금 수지도 맞고 현금 흐름도 맞습니다. 수지라고 해도 맞습니다. 현금 수지. 그럼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보통 여기 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영업소득세를 내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 근데 우리가 이건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영업소득세.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 그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참 어렵죠. 이게 요약이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를 같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면 참 재밌어요. 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교재 계산보다도 이론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209페이지를 가시면 거기에 6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임대 단위당 그 아까 그 연간 예상 임대료가 100원이고 임대 단위수가 25건이 2,500원서부터 시작하죠. A가 바로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액 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한 다음에 B가 이제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영업경비를 빼고 C가 순소득이 되고요. 부채 서비스에다가 현금 수지가 맞지만 이제 현금 흐름으로 이제 나왔죠. 현금 흐름.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럼 얘가 영업소득세가 되고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좀 가볼게요. 재밌게 좀 편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공기에다가 떠올려주세요. 가공기. 가공기라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유용순이 만들었거든요. 대표 회사가 유용순. 근데 유용순이 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탈세를 해요. 탈세. 탈세는 불법적이라고 우리가 시험에 나왔죠. 그럼 이제 세금을 포탈한다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신고가 들어가서 얘한테 정부가 부세합니다. 부세하는 세금을 납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는 영세지겠죠. 영세.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어떨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가공기를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부세하고 영세하죠. 그럼 제가 가공기하면 유용수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부세하면 영세가 튀어나오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세 전이 먼저 나오고 세 후가 나중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럼 영업 경비가 나오고 세금은 여기는 뭐겠어요? 경비가 아니라 세금이죠. 영업 경비고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보세요. 가공기잖아요. 가가 나와야 되고 유영순, 비는 유, 시는 순 이렇게 맞히시면 좀 수월하게 맞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조금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러분 이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시고 조금만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가죠.